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선 이후 9회째 인수위가 공식 출범을 했고 신중론과 일부 반대 여론 속에서 청와대 이전 후보지들 현장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신구 정권 회동 시간표가 당겨질지 관심인 가운데 청와대와 당선인 양측 모두에서 입단속, 개인 의견을 자제하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현판식이 열리던 날 인수위와 취재진이 소통하는 SNS 단톡방에선 불통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53일간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 당선인은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과 함께 본격 출범했습니다. 행사에는 안철수 위원장 등 인수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임명장 수여 후 주재한 첫 전체 회의에서 무엇보다 일 잘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수위 구성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데는 하루빨리 정부 인계를 마치고 민생부터 챙기겠다는 당선인 의중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대선 9일 만에 인수위를 띄운 건 2000년대 이후 들어선 역대 정권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수준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과제를 정리하는데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밖에는 없습니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밤을 새워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늦어도 주말까지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분과별 보고와 검토를 거쳐 새 정부 철학에 맞게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역대 인수위 활동을 비춰봤을 때 다음 달 초에는 여가부 폐지 공약 등을 반영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중순 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정부 정책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았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서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는데 한미동맹 강화와 자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한 윤 당선인의 첫 일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비롯해 방역과 의료를 인수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은혜 대변인도 인수위의 가장 중요하고 급한 현안은 코로나19라면서 특히 곧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장 관련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원리금 상환이 3월 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압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교 현안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신냉전 체제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자강, 즉 우리 스스로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한미동맹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언뜻 들어오는 것은 자강이다. 자강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해졌다. 이런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식사 정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연일 공개 오찬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윤 당선인은 이번에는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당 수뇌부와 만났습니다. 향후 당정 간 협력 방안을 강구해 성공한 정부를 만들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비수도권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대학 이런 지방 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정 전체 전반에 대해서 좀 폭넓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취임 50여일을 앞두고 빠르게 전열을 갖춘 인수위. 앞으로 당선인이 수시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과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인수위가 닻을 올렸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지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현장을 점검한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생이 시급한 상황에 집무실 이전이 꼭 필요하냐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대통령실 이전을 결론짓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찾아 40분가량 건물 안팎을 둘러본 뒤 용산의 국방부 청사도 살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이 외교안보에 주무부처들인 만큼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업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청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체 물어보니까 이 정도의 전체 지금 10개 층인데요. 한 20일 정도도 24시간을 돌려야만 물동력을 뺄 수 있다라고. 현장에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입구에서 집무실 이전으로 재개발이 중단될까 걱정하는 주민들이 항의하며 인수위 차량을 막아선 겁니다. 지금 50년 넘은 아파트가 아직도 재건축 못하고 수돗물 농물을 마시고 있는 입장인데요. 혹시 오셔서 병원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재건축이 안 되면 이미 결정을 내려놓곤 보여주기식으로 온 게 아니냐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거 다 결정해놓고 보여주기식 절차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입니다. 실례는 어쨌든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해당되는 부처들이 다 이제 외교부나 국방부나 중요한 부처니까 단절 없이 이전 문제를 두고 인수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태희 특별고문이 집무실 이전 문제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비상하게 대응을 했던 코로나, 또 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민생들이 시급하죠. 여권은 더욱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 중대사에 걸맞은 집행 계획을 세워 1년 정도 후 이전해도 될 일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집무실 마련을 위해 안보에 구멍을 뚫고 민생을 제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인수위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모든 이슈가 집중된 모습인데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명분과 보안 경호 등 실무적 문제를 모두 해결해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과 관련해 특히나 용산 주민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상권이 살아나는 건 좋은데 임대료까지 덩달아 오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용산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김혜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먹자골목. 낮고 오래된 건물에 식당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거론되는 국방부 청사에서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 식당 주인들은 대체로 집무실이 옮겨오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쪽이 상권이 워낙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집무실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지역 발전에 좋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오르고 그렇게 되면 건물주만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상가 임대료가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건물이 양도된다든지 판매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더 걱정인 거지. 국방부 청사 인근의 재개발을 앞둔 구역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한껏 기대가 부풀러 오르는 용산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보안시설인 만큼 고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 제한 걸리면 또 우리 진짜 이게 다들 이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고생하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을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이 개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다 반대를 하지 않을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아직 먼 얘기지만 용산공원 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반응부터 공원 생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여기서 살고 또 재개발되면 아무래도 공원도 생기고 그러면은 더 살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으로서는 괜찮은데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요. 주변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까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보안상으로 이 지역 일대는 굉장히 심한 통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불 보듯이 교통 지옥입니다. 청와대 터를 떠나 새로운 개념의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의 전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그리고 돌연 연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다시 추진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만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답을 해 일정 조율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자들의 추가 협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동 의제를 놓고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면이나 인사권 등을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 측도 국민들 보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질은 당사자 두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뢰관계를 갖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청와대가 당선인 측과 권력 이양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만큼 윤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 조율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새로 들어서게 될 정부와 현 정부 사이 공공기관장 임명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이면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례적으로 무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꼽힙니다. 현 정부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명권은 문 대통령이 갖지만 정작 임명되고 나면 순발은 윤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신구 권력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년 내내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과거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신임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거부한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까지 벌였습니다. 청와대와 점 찍은 인물을 임원으로 앉히려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저희 전직 장관님이신데 최소한 입장을 더 주셨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임기가 남아있는 이상 법이나 정관이 정한 해임 사유가 아닌 단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건 직권 남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일단 임명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찍어내기식 교체가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공공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임기가 보통 2년 또는 3년이라는 점에서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간의 기싸움은 비단 이번만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새 정부를 이끌어야 합니다. 윤 당선인은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완화하고 세 부담은 덜어주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대변혁을 예고했는데요. 과연 어떤 공약부터 이행할 수 있을지 김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선택한 건 정권 교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그 부동산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의 두 축은 규제 완화와 세부담 경감입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과연 어떤 공약부터 시행하느냐입니다. 정책 속도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바꿀 수 있는 행정부 소관이냐 아니면 국회를 거쳐야 하느냐로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재건축 단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약.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는 건 국토부 행정규칙으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대통령령으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 역시 금융당국 소관으로 비교적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공약에서 시행령과 규칙은 비교적 손쉽게 개정할 수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보다는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공약들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이 대표적입니다. 오는 8월이면 법 시행 2년을 맞아 또 한 번 전세난이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윤 당선인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공약 역시
종부세법 폐지와 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와 수도권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2년 동안 여소야대 국면이 상황에서는 자칫 지리한 공방 속에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적지 않은 공약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민주당과의 협치가 새 정부 공약 실현에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내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쇄신의 각오를 다졌지만 여전히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등 돌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일각의 사퇴 압박에도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단 겁니다. 자리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집착도 없다면서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어 국민께 한 약속부터 실천하겠다며 더 새로운 민주당과 지방선거 승리 준비, 대장동 특검 추진과 추경 등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퇴론을 일축한 윤호중 위원장을 겨냥해 당내 일부에서는 패배의 책임자가 쇄신을 주도한다면 지방선거 필패라며 당장 내려오라는 주장도 터져나왔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새 출발을 각오했지만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와 비대위 활동 시한을 정한 중앙위에서 다시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있는 겁니다. 지도부 거취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는 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죄악시하고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도 제시됐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2021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사적 모임을 8명으로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밤 11시까지는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했습니다. 유행의 정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거리를 완전히 해제하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현행 사적 모임 제한 6명이 8명으로 완화됩니다.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경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로써 한 달 동안 3번이나 방역 완화 조치를 단행해 코로나19 확산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강화를 했으면 했지 방역 조치를 완화할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또 일부에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많이 이제 감염이 돼서 빨리 정점에 도달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의문점을 갖기도 하거든요.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가 최소한의 조정인 만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확산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일 경우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유행에
위험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에 가까운 방역체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택치료 환자는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9만 4천여 명으로 관리 한계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 국경에는 르비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였죠. 그래서 피난민들이 20만 명이나 몰려 있고 여러 나라가 포화를 피해서 공간들을 임시로 꾸려놓은 곳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임시 대사관도 이 르비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러시아군이 이 도시마저 미사일로 폭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공항 근처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비교적 안전지대였던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시가 처음으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흑해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지금은 가동하지 않는 군용기 정비창과 버스 정비소에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순항미사일 6발 중 2발은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був удар по місту Львову. Протиповітряне сповіщення спрацювало. Збройні сили, величезне їм дякую, спрацювали. 러시아 본토에서 가장 먼 폴란드 국경 도시 르비우는 전쟁 발발 이후 약 2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외국 공관도 이곳에 임시로 자리를 잡고 자국민 대피를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북부에 공격을 집중해 왔으나 이번 공습으로 서부까지 전선을 본격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르비우시는 인구 70만 명의 우크라이나 서부 핵심 도시로 폴란드 국경에서 약 7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와 군수 물자가 모이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서방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부처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러 이렇게 오실 텐데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9일 만에 닻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이 번지고 여러 잡음도 들려옵니다. 연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양측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상 속에서 보셨듯이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한 일주일여 지났는데 그간에 집무실 이전 얘기도 있었고 또 신구 정권 간의 정권 이양기 신경전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예, 저 쓴소리를 좀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요약하는 그동안 인수위 관련된 내용은 엇박자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후에 가장 강조한 것은 세 가지죠. 국민소통, 국민통합, 소통, 협치입니다. 전 이거 너무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될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의제와 인사입니다. 그런데 의제를 봤을 때 왜 갑자기 당선인 집무실 이전이라던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도대체 국민통합과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란만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측면, 인수위 인선은 사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분명히 봉합하려는 노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됐던 젠더 갈등이라든가 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인물들보다는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좀 주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다시 오늘부터 민생 문제라든가 통합의 의지를 강조하려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활동은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인선도 있었고요. 네,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 지난 일주일여간 지금 평론가님은 엇박자라고 하셨거든요.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아니 뭐 보니까 좀 마음이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좀 이제 진행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오랜만에 다시 이제 어찌됐건 정권을 되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욕이 좀 다소 앞서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 보니까 이번이 처음인 분들도 또 꽤 있어요. 이러다 보면 조금 이 좀 그 욕심이 좀 너무 앞서다 보면 무리를 좀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이 제가 보기엔 집무실 이전 문제도 뭐 대선 전에 대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했건 간에 일단 이제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인수위에서는 좀 호흡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예, 심호흡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뭐 대선 공략하는 과정에서야 뭐 그냥 내지르면 그만이었는데 네. 일단 이제 그 정권 쥐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실현 가능성이 높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든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마련인 거고, 뭐 그거는 뭐 정부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공무원들도 새로운 정책, 새로운 공약을 하려고 하면 일단 반대하고 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까지 했던 거 말고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들면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또 이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득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여론도 좀 조성해서 여론전을 펼치더라도 좀 세련되게 펼쳐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미숙한 면들이 곳곳에서 좀 드러나고 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집무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걸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갔으면 굳이 뭐 이렇게 초반부터 논란을 유발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엇박자와 호흡 조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8일 정도 당선 이후 어떤 시간들을 총평을 들어봤는데 이번엔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분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만 하더라도 이 정책들이 뭐 변경되거나 폐기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 혼란이 많이 옵니다. 네, 당선인 매 순간순간이 국민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안철수 위원장은 이를테면 메시지 관리를 좀 주문한 셈인데, 지금 보면 개별적인 의견은 자제해달라. 어떤 배경에서 나온 입단속 주문일까요? 예, 역대 정부에서도 인수위에서 나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마치 확정된 정책인 양 오인이 일어서 시장에 혼선을 주거나 또 공무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보고요. 저는 이것이 인수위원회뿐만 아니라
당 관계자들에 대한 당부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겸손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점령군처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특히 현직 정치인들의 발언을 한번 보면 과연 겸손한지 좀 의문이에요. 김호수 검찰총장 사퇴 압박 논란도 그렇고요. 또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을 좀 제가 보기에는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너무 거친 용어라든가 좀 무리한 주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사실 네. 그거는 당선인과 대통령이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강조한 용어 중에 핵심을 저는 겸손이라고 봅니다. 네. 뭐 안철수 위원장이 일단은 그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성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안철수 위원장도 이런 경험은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권영세 부위원장이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지난번 이제 인수위 때도 부위원장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본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전체적인 어떤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아마 지금 마음은 상당히 바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속도 조절을 좀 잘해줘야 됩니다. 완급 조절을 굉장히 또 잘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권영세 부위원장이 현재로서는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사실은 이 인수위가 거의 뭐 점령군처럼 인식이 돼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뭐 그 인수위 권한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강해서 그때부터 이제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던 그런 바가 있는데 네. 그 논란이 인 만큼 그러면 실제로 뭐 성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그냥 빈수레로 끝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요. 이 공직사회가 생각만큼 그렇게 말 잘 안 듣습니다. 예. 뭐 좀 복지부동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이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또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이제 조직적 문화의 어떤 특성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수위 회의를 했는데 뭐 인수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처음엔 좀 이제 반대 의견 제시하다 그다음부터 입을 닫아요. 근데 입 닫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용이 안 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 간의 정권 이양기에 있었던 신경전, 바로 최근에 무산됐던 불발됐던 오찬 얘기인데 일단 청와대가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뭐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라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문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서 일부 측근들의 발언에 대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현직 대통령도 앞으로 국정을 이루게 된 당선인 측도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국민에 대한 도리 차원에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인수인계에 대해서 잘 의논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선인 측과 또 문 대통령 측, 뭐 이철희 정무수석과 지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물밑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안철수 위원장도 메시지 관리, 입단속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당선인 공약에 개별 의사 표현하지 말라, 어떤 이런 조율에 좀 악영향 미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주문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청와대 발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발언은 그 역시 탁현민 이제 비서관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뭐 용산 저쪽 광화문으로 가고 나면 뭐 그러면 이제 이쪽 우리가 쓰면 어떻게 국민에게 지금 돌려드리겠다라고 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런 식의 그 발언은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일종의 이건 망언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좀 일탈 행동이라고는 좀 보여지지만 네.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청와대 측과 이제 그 당선인 측 사이에 약간의 심리적인 그런 이제 갈등이 좀 유발이 되면서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진 그런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뭐 먼저 손 내민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니까 국민을 먼저 정각해야 됩니다. 특히 정권 교체기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새 정부가 안착할 수 있을까? 또 이 지난 정부가 괜히 발목 잡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될 이제 과제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권이라고 하는 건 또 언제 또 교체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했으니까 이쪽에서 똑같이 또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이제 물꼬는 잘 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발언 듣고 또 전 평론가님 의견도 한번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제 청와대 구조를 놓고 불통 논란이 있으니까 탁현민 비서관이 이제 사실관계를 설명하다가 앞서 말씀하신 논란의 발언이 나온 거긴 합니다만은, 네. 예, 그런데 소통과 관련된 수석들도 있고 대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좀 정제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청와대 직원으로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이런 문제가 지금같이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실 때 중요한 시기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 특히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도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좀 주의했으면 좋겠는데 조율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 마치 조율을 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거나 또는 뭐 너무 과격한 인사를 쓰면서 네. 마치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지금 비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이고요. 무엇보다도 국정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대통령도 당선인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인들은 지금 정말 누구보다도 발언을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무산됐던 오찬 회동, 뭐 만찬이든 회동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소통과 오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윤 당선인이 지금 당선 이후 오늘 보니까 기사에도 있더라고요. 5번째 식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식사 이후 어떤 산책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면 소통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그 비서관들하고 이렇게 커피잔 들고 청와대 경내 거닐고 하는 모습 참 국민들이 훈훈하게 여기고 박수치고 보고 이랬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그 총리 인선 발표하실 때 본인이 직접 발표하시면서 앞으로 국민들께 이런 자리 좀 직접 중요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뒤에 또 좀 얼굴 뵙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이제 전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임기 초반에 그냥 어떻게 보면 또는 당선 직후에 일시적인 거로 이렇게 끝낼 거면 시작도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성격은 원래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굉장히 뭐 좀 소탈하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바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처럼 그냥 이렇게 좀 털털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자주 나타나시면 훨씬 더 국민들이 보기도 좋고 또 나와서 뭐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참모진들하고 산책만 하실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도 만나서 그 좀 따가운 얘기도 많이 듣고 네. 그러신다면 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보신 뭐 이준석 대표 등과의 어떤 오찬 성격은 좀 이전 나흘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 국면에서 혼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도 보이긴 합니다만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식사 정치라고 누가 비유를 했던데 식사 정치 핵심은 대여 대야 관계를 잘 푸는 것이는데 그중에서 또 대야 관계이거든요. 그리고 식사라는 것이 상징적 의미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정례화된 시스템으로 되려면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가동이 돼서 그냥 그때그때 정국에 따라서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국정을 청와대와 여당과 야당이 같이 조율하는 좀 시스템적으로 마련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짧아서 주로 아마 여당 수뇌부라던가 선거 과정에서 함께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식사 정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대야 관계에도 조금 더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집무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좀 고민하는 지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현장 점검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두 가지 안 놓고 고민 중인 거 아닙니까? 네. 그 외교 분야 아니면 국방 분야. 지금 어떤 얘기를 가장 신경 써서 듣고 있을까요? 인수위 측에서. 역시 국민 여론이죠. 국민 여론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신경이 쓰일 거고요. 당연히 네. 신경 또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무리 좋은 일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이거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그런 그 감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국민들은 외교부 청사로 정부종합청사로 그냥 가나보다, 거기 집무실 만들고 뭐 그 앞에서 시위하고 좀 시끄럽더라도 그 감소해 하시면서 거기서 그냥 지내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갑자기 이제 국방부 청사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무게 중심이 확 가는 듯한 그런 이제 조짐이 나타나니까 국민들이 좀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럼 배경이 뭘까? 내지는 누가 도대체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이런 쪽으로까지 자꾸 발전하면서 또 다른 논란들을 좀 유발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은 뭐 두 방안 모두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하는 집단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외교부 지금 정부종합청사를 쓰는 편이 논란이 훨씬 좀 덜한 측면이 있다. 경호처는 아마 이제 뭐 펄쩍 뛰겠죠. 경호상에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라리 두 안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원래 약속했던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시도는 했던 거 아닙니까? 성사는 안 됐지만 네. 그 당시에 또 검토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조금 더 이제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만든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 방송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내각제 국가의 총리에 대한 경호에 비해서 너무 과도해요.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뭐 네. 우리나라도 좀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무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원 집정부제 논의도 계속 있으면서 책임 총리제에서 총리에게 권한 분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권한도 좀 많이 분배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그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야말로 미국 수준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거는 조금 좀 고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사실 고치면 저는 뭐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거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인식의 차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경호상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방부 청사를 우선 이제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한 이제 국민들에게 사실은 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거 마치 뭐 전쟁 대비하러 글로 들어가는 것처럼 네. 이렇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중에서 국방부 쪽이 좀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약을 해보면 말씀하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국방부 업무 공백,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용산 포함해서 인근 주민들의 어떤 논란인데, 국방부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20일간 24시간 돌려 이사 가능하다. 앞서 뭐 안철수 위원장은 밤새 각오라고 했지만 진짜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국방부 관계자가 한 업무와 관련된 발언 중에 불편함과 업무 지연이 될 우려는 있다. 근데 뭐 불편한 거는 공무원분들이 조금 뭐 불편을 감수한다고 치더라도 이 업무 지연이란 말은 사실 가볍게 들을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가 말 그대로 안보와 관련된 분야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도 오늘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거든요. 지금 무엇보다도 북한 도발에 관해서 1분 1초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부처를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약속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 지연을 시키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 좀 유연하게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당선인의 너무 의중을 헤아리는 것처럼 자꾸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오히려 당선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유연하게 국민 의견을 들으면서 하겠다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나은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국방위원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어떤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비판하기도 했고, 사실 인수위 출범과 함께 지금 인수위 내부에서도 임태희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절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취임하시자마자부터 이제 그 집무실에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령 이제 외교부 청사, 정부종합청사에서 직무를 보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뭐 탁현민 비서관이 이야기한 것 중에 그 얘기는 좀 옳다라고 보는데 청와대에 사실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장비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의 도청 가능성이라든가 해킹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방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워룸도 갖춰져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불과 2달 만에 그걸 다 이동을 시키겠습니까? 그 장비 설치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못지않게 국방부에도 그만한 워룸과 국방 분야 통신망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설령 정부종합청사로 가더라도 집무실을 옮기더라도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청와대로 입주하는 게 맞다. 청와대로 입주를 해서 업무의 연속성, 그 기존에 있는 장비들 네.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없이 일단은 정권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을 좀 몇 개월, 최소 몇 개월이라고 좀 보는데 그런 정도의 기간을 좀 준비를 해서 가더라도 가는 것이 좀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며칠간 이 집무실 이전 논란을 짚고 있는데 사실 뭐 임태희 전 실장의 논리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민생 문제 시급한 게 많은데 지금 모든 이슈가 집무실 이전으로 좀 집중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선순위 좀 점검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평론가님은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당선인이 강조했던 국민통합에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그런 의제로 갔어야 되고 처음부터 코로나19와 민생 관련 메시지로 오히려 국민의 관심을 그쪽으로 모은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논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판식이 있던 날 기자들 사이에서 또 불통 논란이 있었거든요.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풀단 취재라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뭐 장소가 좀 좁다거나 이럴 때 몇몇 취재진을 좀 그 취재단을 좀 꾸려서 하는 형식을 말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불통 논란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인수위 측에서 메시지를 가리고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뭐 이제 기자가 워낙 이제 기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 뭐 요즘은 기자 숫자도 매체 숫자가 많아서 기자들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이렇게 몰리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풀단 지휘 이제 풀단 취재라고 한다면 이제 몇 개 이렇게 그룹으로 좀 묶어서 풀로 묶어서 이제 그 대표 기자들이 나와서 취재를 해서 나머지 기자들에게 푸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 건데 이것도 갑자기 결정돼서 갑자기 통지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이 대화방에서 이제 기자들이 불만을 막 이야기를 했겠죠. 문제 제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봉쇄 조치를 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로서는 뭐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건데 뭐 실무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과연 기자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 거냐. 그래서 물론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나중에 사과하긴 했는데 이런 일은 사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좀 미숙하게 대응하는 것 이런 게 일이 잦아지면 이 정권에 대한 신뢰도 함께 떨어진다. 그 점 좀 유념하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김은혜 대변인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좀 수습이 빨랐던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방이 소통방이더라고요. 자꾸 마침.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활용하지 마시고 이 800명이나 들어가 있는 이 그냥 몇 분이면 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기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인수위 뒤에 우리가 백드롭이라고 해서 배경 화면으로 걸개를 거는 것을 아마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을 했다라는 점을 또 기자들에게 알리는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성렬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기자들이 좀 민망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을 뭐 잘 홍보하고 하려는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같은 행태가 자꾸 반복이 되면 국민에게 눈높이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선인만 다 바라보는 건 아니냐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서 그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그 메시지 관리에는 행동 하나, 발언 하나 조심하자 이런 건데 다음 질문 어떻습니까? 논란이 또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사진을 보여주시죠. 방역 지침을 어기고 좀 회식한 사실이 뒤늦게 또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확진자 숫자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선 과정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서 뭐 그때 이제 유세 다니는 과정에서 네. 기자들하고 이렇게 술자리 갖고 뭐 그러면서 약간 좀 성희롱 논란도 좀 일었었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게 논란이 돼서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엔 주의령이 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대선 때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임기 초반에 특히 인수위 시절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 대략 판단을 내리거든요. 앞으로 향후 5년이 어떻게 가겠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자꾸 이제 빈발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이 다 지금 어찌됐건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네. 그야말로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지켜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정권을 이번에 되찾아온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실세들이 될 사람들이 이런 식의 행태들을 보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등포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폭로하신 분이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아마 국민들의 마음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이준석 대표나 김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여당 지도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어떤 좀 거친 용어로 현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과 각을 세우고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당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준가를 더 고민하고 거친 발언에 대하던가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오히려 좀 신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주말에도 정가에서 좀 속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YTN 통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보다 괜찮습니다. 여기 바로 저 대림미술관. 이게 대림미술관. 좀 여유가 생길 때는 서울시내 이제 미술관들을 그런 미술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제 처가 보기에는 좀 기특했는 모양이에요. 이게 검사가 그냥 사람 감옥에만 넣는 줄 알았는데. 이게 대림미술관. 여기에 문제점이 장소를 설명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얘기를만 하고. 지금까지의 청와대는 시민의 소통에서 단절돼 있고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청와대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관저에서 저 위에 본관에서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 비서동으로 내려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찾으시면 뭐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버리냐.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갑작스런 이전 준비로 야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인사 문제겠죠. 지금 소위 말하는 알박기 인사.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알박기란 표현까지 쓰시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4년 6개월도 아니고요. 4년 8개월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야권인 시절, 아직까지는 야당입니다만 야당 시절에 했던 발언들을 꼭 되새기시길 바라고요. 또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위치하게 될 경우엔 아마 용산 시민들께는 좀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못 보다가 걸어다니는 계시니까 분집들이 많습니다. 이 동네가 많이 새로 정리가 됐어요. 옛날에 여기
공자부도 여기 어디 있었던 거 같고 옛날이죠? 네. 안녕하세요. 전화를 계속 쓰세요. 네네. 나중에 번호 받아도.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대설특보 확대 가능성에 따라서 오늘 밤 9시부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대설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내일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말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하고 작업자 안전에 유의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퇴원해서 대구에 마련한 사저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저 앞에서는 벌써 박 전 대통령의 귀향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입니다. 마을 입구에 대형 태극기가 내걸렸고 도로에는 입주를 축하하는 화환이 늘어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실물 크기 패널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엽서도 씁니다. 건강이 지금 아직 회복이 덜 되는가 싶는데 지금 빨리 회복돼 갖고 하루라도 빨리 좀 내려왔었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지금 안 좋으셔갖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구 귀향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지지자와 주민 등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현장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올 거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한껏 기대했던 참석자 중 일부는 불참 소식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편안히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미래를 구상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최종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퇴원해 대구사저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원에 맞춰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귀향하면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정말 무서운데요. 코로나19 유행의 정점 언제쯤 지나가게 될까요? 지금 정점 부근에 와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감소세가 뚜렷해지면 현재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릴지도 검토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40만 명대에서 60만 명대까지 확진자가 쏟아지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정점 부근에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대 최다였던 62만 명 확진 규모가 정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다음 주 중반 이후 감소세 전환을 예측했습니다. 3월 12일부터 22일 사이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23일 이후는 그 점차 감소세가 되지. 문제는 감소세 전환이 곧바로 확진자 급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 수십만 명 감염이 계속되면서 유행 곡선이 천천히 완만해질 거라는 게 전문가 견해입니다. 일상적인 수준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2달 정도의 시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BA2라는 아종이 출현을 하면서 유행 곡선의 이제 연장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파도를 그리면서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정부는 이 같은 추이를 보면서 정점 이후 환자가 줄어드는 양상이 확실해지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와 격리 의무가 있는 1급 감염병에 속하는데 유행 정점 이후에는 결핵이나 홍역 등이 속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의 경우 일부 질환만 환자 격리 의무와 치료비 지원이 있어 등급 하향 때 코로나19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방역당국도 정점이 지나기 전에 등급 체계를 서둘러 바꾸는 것은 유행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음 주부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19 등급 조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국은 오늘 밤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압박은 하지 말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자오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전화 통화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고 언급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양국 정상이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여 북한 핵 문제도 의제 가운데 하나임을 시사했습니다. 자오리 전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의 대러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 경고할 것이라는 미 국무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발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지만 내일은 마치 한겨울처럼 많은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등 내륙에도 순간적으로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최고 2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 경기와 충북의 많은 곳은 10c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남, 경북 내륙에도 최고 8cm의 큰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도 1에서 5cm로 곳에 따라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리겠고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아침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지겠고 한낮에도 쌀쌀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곧이어 시사토크 알고리즘이 방송됩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